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좀 지금부터는 저희가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네. 싶어서요.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부동산이 역시 한 4년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부동산이 이제 큰 틀에서 왜 조정을 받았는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 부담에 따라서 뭔가 규제를 했다 완화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어 공급자에 대한 문제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과거부터 네. 건설업, 네. 그러니까 중국의 디벨로퍼라고 해서 건설 시행사, 그리고 3년 전에 중국 뉴스 관심 있으신 뭐 헝다그룹이라든지 네. 파산했다. 막 세계가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난리가 났죠. 네. 부동산이 뭐 리먼 사태 같이 간다. 이게 건설 시행사들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수뇌부가 2016, 17년부터 이거는 지속 불가능한 버블이다. 즉 건설 버블, 아파트 버블이 불가능하고, 그 아파트 버블을 만든 주체가 디벨로퍼와 땅을 팔았던 지방 정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중공 입주 또 분양 리스크가 커지면서 최근 2년 동안은 가계가 변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공급자에 대한 규제로 시작을 했고, 네. 가계가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랑 똑같은데요. 가계 포트의 6, 70%가 부동산이고요. 네. 부동산 불패를 짧고 굵게 20년을 겪었던 인민들이 부동산이 내가 청약받고 분양을 해서 이제 들어가기로 했던 아파트가 부실이 되고 지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축이나 지어진 걸 사자 뭐 이런 이제 형태로 가다 보니까 가격과 거래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거래, 착공, 뭐 가격 다 폭락을 했고요. 가격은 진짜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4년 동안 거의 3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와, 네.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시면 10억짜리가 7억, 6억에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가계에 내 자산이 미국처럼 주식이 많은 게 아니고 내 포트의 6, 70%가 부동산 불패였던 이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대출이 그만큼 많았던 건데. 대출도 많고, 내가 어쨌건 역자산 효과라는 게 극단적으로 발생을 해서 네. 정말 벼락거지가 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소비도 같이 동반해서 침체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6개월 동안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작년부터 금리 낮추고 우리로 치면 LTV를 올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제발 사라고 이제 종용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 거래와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고 오르진 않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서울과 경기도 같은 수도권 기준으로 바닥 확인 정도 했습니다. 가격이 더 빠지진 않고 있고요. 대신 이제 건설업이나 이제 업자들, 즉 공급 쪽의 업자들은 여전히 건설은 회복될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 이제 가격만 먼저 바닥 확인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하고 있고, 네. 올해 이제 대도시 기준으로는 이제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될 것 같다 정도가 지금 부동산의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은 LTV 어느 정도 돼요? 우리나라랑 차이 많이 나나요? 지역마다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중국은 LTV가 거꾸로 초기 계약금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LTV 기준 70%가 그쪽은 계약금 비율 30%인데 우리나라의 LTV 기준으로 한다면 한 6, 70%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네. 이게 또 첫 주택이냐, 두 번째 주택이냐. 그런 정책들이 또 거기도 다 네네. 있군요. 그리고 네. 중국은 또 호적 제도가 좀 까다로워서 예. 내가 태어난 데에서 호적 기준이면 서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런 원천징수나 여러 가지가 기록이 안 되면 네. 또 집을 못 사고, 또 다른 외지인이면은 LTV에서 손해를 본다든지가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준하는 정도로 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역대 최저금리랑 최대 수준의 LTV로 대부분의 도시가 올려놓고 이제 네.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중국이 또 굉장히 관심 보이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업 쪽인 것 같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여행이나 관광을 또 많이 유치를 네. 하려고 무비자도 네,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실적들은 좀 어떤가요? 중국이 작년부터 이제 지방 정부 활성화시키려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지방에서 이제 국내 여행 팬데믹 때도 막 각 지역에서 축제도 많이 열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하듯이, 중국도 이젠 땅만 팔아서는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네 어떤 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행, 외식, 또 신흥 서비스, 뭐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풀고 있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이제 뭐 한알령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콘텐츠가 이제 또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데, 중국 최근에 외식업이나 여행업의 경우는
역시 조금 박리담회입니다. 그러니까 음. Q는 많이 나오는데 물량이나 전체적인 회복세는 보이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돈을 많이 챙기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음. 의문부호가 있고요. 네. 올해 내년에 중국 정부가 지적하신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서 친흥 서비스업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지금 계속 될 거고 올해 내년에 저희가 관련 이제 기업들의 매출이나 음.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은 계속 할 것 같다. 다만 마진율이 얼마나 개선될 거냐는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여기에서는 뭐 이렇다 할 네. 성과는 보지 못한 상황인데 네. 애는 쓰고 있다. 네.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여기도. 어쨌건 지금 매출 일으키고 고용을 유발하고 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여행, 외식, 공연, 또 뭐 영화, 뭐 또 혹은 최근에 동계 스포츠 막 이런 분야를 최대한 띄워서 이제 소득 고도화에 따라서 이제 소비 패턴도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가보시면 뭐 상해나 이런 쪽 저도 뭐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네. 일단은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좀 비슷하지만 소비재를 막 백화점 안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푸드코트에 사람이 많다든지 여행지에 사람이 많다든지 해서 중국도 약간 향유형이나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업이나 이런 외식업의 성장은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관련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좀 수익이 좋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시적이진 않습니다. 네. 부동산도 그렇고 뭐 서비스업도 그렇고 뭐 꿈틀꿈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바닥에 성과는 잘 왔는데 모르겠다. 아직까지 화끈하게 회복됐다기보다는 이제 음. L자형으로 안정되거나 조금 일부 소수 기업들이 이제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네. 구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중국이 그 디플레이션 압력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이것도 극복하고 나아갈런지 이 방향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그쵸.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이랑도 지금 비교가 많이 되고 지금 뭐 사실 물가나 금리를 보면은 일본이 과거 20년 전에 보였던 모습을 중국이 보여주고 네. 특히 팬데믹 이후로 중국이 이제 일본화 되는 거 아니냐. 잃어버린 20년. 음. 또 부동산 버블도 마침 꺼지고 있고 해서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중국에 10년 정도 거주를 했었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산업이든 공급 과잉이 많고 또 중국이 이렇게 공산품을 잘 만드는데 혹시 수출이 안 되면 밖으로 덤핑이 안 되면 내부적으로 또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 극복과 싸움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디플레이션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됐다가 또다시 내려가고 하는 게 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3년 정도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였었고요. 소비자 네. 물가도 이제 1%가 안 되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중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진작의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리플레이션 정책이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서 물가를 올리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재정을 쓰고 이런 것들이 올해 내년엔 좀 먹힐 것 같고요. 눈높이를 높게 보시면 아직은 일본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올해 내년에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1, 2%대로 좀 다시 오르고 공급 과잉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정도를 보고 있고 근데 장기적인 숙제는 안고 있습니다. 뭐 이 많은 산업의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구조적으로 이 부동산 침체를 대안으로 수요를 어디서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안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국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막 2, 30년 불황이 가기보다는 그냥 짧은 불황의 반복이 좀 진행이 되고 또 아시아에서 부동산을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을 좀 꺼트려 놓고 다른 산업을 가지고 했던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기 타는 시클리컬 업종들 있잖아요. 네.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게 뭐 부동산이나 내지는 뭔가 건설 경기나 아니면은 여행, 관광, 뭐 서비스 업종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네. 뿐만 아니라도 뭐 항공사나 뭐 음. 자동차, 뭐 가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좀 어때요,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산업들 아니면 중후장대 산업들 또 뭐 주식시장에서 시클리컬 산업들 이런 것들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업황에 이제 침체 끝에 오긴 했지만 건설업이 아직 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제 이관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존 낡은 소비재나 설비를 새 것으로 바꿔라. 바꿔주는 네. 보조금 정책을 쓰면서 작년에 뭐 가전이나 또 최근에 스마트폰 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잘 먹히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체를 미루다가 이제 보조금까지 준다고 하고 부동산이 바닥 확인을 하니까 이제 조금 바꿔볼까? 이제 좀 써볼까를 보여주고 있어서 일부 소비재 산업들이나 정부가
밀어붙이는 내구재 산업들은 최근에 업황이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네. 다만 전체적으로 정유, 뭐 화학, 철강 뭐 이런 이제 구전통 산업들의 경우는 여전히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음. 그렇지만 좀 구조 조정을 좀 올해부터 할 거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네. 이 특정 조선이나 친환경 산업도 상위 기업 위주로 좀 재편을 하는 움직임을 올해부터 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세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 그 우리나라랑의 관계성을 좀 찾고 싶어서요. 네, 이구환신 관련해 가지고 우리 뭐 특히 뭐 삼성 이런 데서 좀 수혜를 볼 수 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던데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도 네, 중국 다녀왔잖아요. 네, 네, 네. 이것 때문에 가신 거죠? 그거는 뭐 지금 중국 가서 이번에 뭐 샤오미 회장도 만나고 네. BYD도 갔다는 설이 있고요. 그 전장 제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차량용 칩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쓸 수 있고 네. 삼성이 지금 중국 내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진 뭐 가전이나 음. 스마트폰 시장에서 꼭 B2C가 아니라 B2B 그러니까 기업들 딴에서의 어떤 또 여러 가지 중간재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시장으로서 아직 포기 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경쟁력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 경쟁력이 올라온 산업이나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 심지어 반도체 포함해서 전체적인 제조업에서 자급도라고 하죠. 본인들의 제품으로 그냥 써버리는 음.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음. 이관신 같은 수요 부양책을 쓰더라도 네. 만약에 중국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면 괜찮은데 네.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파는 이제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네. 나쁠 건 없지만 음. 예전 같은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음.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중간재나 자본재 쪽에 맞춰서 중국의 전략을 택했었고 네. 중국이 정말 가보시면 모든 산업이 경쟁이 극심하고요. 네. 제가 중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내부가 지옥이고 밖이 더 아, 천국이다.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 뭐 알리나 테무 또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밖에 나와서 잘한다기보다는 안에가 경쟁이 너무 심해요. 프로모션도 심하고 가격 경쟁도 너무 음. 인하 전쟁이 심하고 그래서 진짜 필요 이상으로 경쟁을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은 그러면서 또 경쟁력도 구축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그 외자 기업을 밀어내고 꼭 애국 소비가 아니더라도 네. 너무 가성비 좋은 제품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의 전략은 이제 중국의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전략으로 완전히 선회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요 회복의 수혜는 크지 않을 것이고 대신 다행인 건 중국이 자체 수요가 좋아져서 네. 밖으로 밀어내기나 덤핑을 덜해서 그 교란 요인을 우리나라가 덜 받는 정도의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고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란을 받지 않는 거 확실해요? 안 받았으면 좋겠죠. 사실 구조조정도 저렇게 안 하면서 덜 밀어낸다고 해서 저도 뭐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다른 시장에서 중국과 또 덤핑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로도 지금 철강이나 여러 가지 밀어서 오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물론 싼 제품을 쓰지만. 그래서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심이 안 좋은 것도 결국에는 옛날엔 단순 덤핑을 했다면 이제는 각 나라의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재 자본재까지도 덤핑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중국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올해 내년엔 수요가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수급이 조금 좋아지니까 덤핑에 대한 강도는 조금 잠깐 쉬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 간에 중국과 경쟁은 시간을 좀 버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별로 이렇게 막 성과가 엄청 나고 있진 않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롯데가 한창 힘들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유가 롯데 케미칼 때문이다라고 네, 화학 다들 분석을 쪽에서도 굉장히 했었는데 힘들었죠. 이 화학이 결국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이다. 네, 이게 1순위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것도 이제 따라잡히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렇게 시장이 좋지는 않다는 거죠. 화학 쪽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모든 산업을 항상 그 과도할 정도로 쏠리고요. 네. 또 과할 정도로 투자를 하고 또 화학이나 정유 쪽도 엄청난 증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여기서 수요까지 더 몇 년 안 좋다 보니까 더 하락을 하는 근데 과정에서 품질은 좋아지고 있죠, 계속. 확실히 가성비는 좋아지는 것 같고요. 중국도 음. 이제 뭐 정유화학 쪽은 뭐 이미 대부분 다 비슷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의 고도화 측면도 있고 또 규모의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적절히 중국 제품을 막아주는 과정에서 그 틈새를 우리나라 기업이 가져가는 조금 여러 가지 조금 운들과 음.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할 것 같고, 음. 그나마 다행인 건 중국이 최악의 부동산 소비의 침체를 좀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 기업이 이제 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뭐 정유화학 모두 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 중국 수요가 좋아진다고 더 과잉으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들의 구조 조정과 해외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틈새와 여러 가지가 잘 맞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좀 구조 조정과 준비를 좀 하는 게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될 정도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은 어때요? 조선도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네. 기대는 게 네. 조선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네. 중국도 만만치 네.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선주 전문가들이 와서 하던데. 네. 뭐 저는 사실 종목 담당자는 아니니까요. 제가 네. 그냥 저희 전략단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쪽의 조선은 이제 거의 단일화된 기업들이 이제 대형화시킨 상태로 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안보 문제든 네. 체제 문제든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지역들은 늘어날 것이기 네. 때문에 중국 기업은 기업대로 나름대로의 다른 시장 개척인 거고, 그 시장만큼 조선의만큼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 반사수혜를 크게 볼 수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려워져서라기보다는 네. 중국의 이제 시장과 우리 시장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음. 어차피 발주 산업이다 보니까 중국도 그냥 자체 시장을 그냥 가져가고, 이제 중국 보시면 거의 한 개의 조선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네. 정도로 대형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좀 가는 길이 이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여전히 조선 쪽은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다른 산업 대비해서는 경쟁력 있다. 경쟁력도 있고 좀 여유가 있다. 중국 음. 쪽에서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네. 투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요즘 중국 ETF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신데 네.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ETF로 그쵸. 저희가 진입하는 게. 일단은 중국 주시장이 올해 내년에도 좀 회복을 보고 있고, 이번 1분기 같은 기술주 랠리처럼 막 뜨겁게 계속 오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좀 핑계같이 들릴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뭐 최근 10년 동안의 그런 아주 이쁘게 올라갔던 장기 추세 장세나 이런 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올해 내년에도 하단을 계속 높이면서 올려놓고 등락을 하고 올려놓고 등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주식을 미국보다 이뻐 보인다기보다는 미국에 너무 과도하게 쏠렸던 것들이 지금 많은 부작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뻐서라기보다는 일부 대안이나 해지 측면에서 중국을 좀 미리 배치해 놓자. 배치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또 한 번씩 이렇게 불기둥을 때가 있으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일부 포지션 좀 가져가는 전략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해 심천에 대표 1등 기업들로 모아놓은 지수가 네. CSI 300 지수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ETF나 지수로 중국을 고려하신다면 네. 현 시점에서도 홍콩에서 소외가 됐었고, 이제 본토의 순환매가 이제 돈다고 가정했을 때 뭐 거기에 소비주도 있고 전기차나 시클리컬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 1등 기업들만 지금 좋아질 거기 때문에 CSI 300 같은 지수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정말 용감한 분의 포트다, 용자의 네. 포트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좀 공격형이면. 공격형이면 지금 뭐 이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중국의 기술주를 투자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혹시 이제 생각하신다면 그 3대 테크 지수가 있습니다. 네. 항생테크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홍콩의 음. 기술주 중심으로 인터넷 기업 중심의 항생테크가 한 3분의 1 정도 저희가 가져가고요. 네. 나머지 3분의 1은 본토의 반도체 지수로 불리는 네. 상해 과창판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영어로는 스타 50 지수라고 하고요. 네. 요거는 2018년에 개설이 돼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막 반도체 키운다고 음. 반도체들만 상장을 시킨 지수입니다. 뭐 네. SMIC나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과창판으로 3분의 1을 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심천 시장이라는 시장에 네. 차스닥이라고 불리는 차이넥스트라는 네. 지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차이넥스트고 그 중국어로는 창업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중국의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CATL 같은 친환경, 또 바이오테크 이런 기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세 개 지수를
조금 나눠서. 뿌려서 나눠서 2분기 저는 조정이 좀 조정을 받아야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정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정 시에 이런 3대 테크 지수를 조금 배치해 두셨다가 어쨌건 AI나 테크 랠리가 저희가 아주 짧게 끝날 거라고 중국 쪽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또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공격적인 투자자의 경우는 3대 테크 지수를 저희가 이제 바스켓이라고 얘기하죠. 분할해서. 네, 분할해서 3분의 1씩 세 가지를 다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고요. 네. 제일 무난한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CSI 300에다가 종목 가진 중국은 잘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하지만 예. 그 중국판 뭐 M7이라고 불리는 이제 기술주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뭐 바이두, 샤오미, CATL 이런 기업들을 한두 개씩 무난한 CSI 300 지수와 한두 개 종목을 이제 위안화까지는 못하겠어. 난 달러까지는 뭐 보유하면서 가겠다고 하면 홍콩이 달러랑 페그가 돼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거니까 홍콩 홍콩으로. 정도로 이제 접점에서 조금 이제 중간점에서 홍콩에 있는 이 기술주들도 조정 받을 시에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감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약간 추이를 보시면서 조정을 조금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정확한 네네네. 접기겠네요. 저희는 뭐 4월에 좀 조정을 보고 있고요. 네.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신흥국 팀장님이시니까 네. 중국, 홍콩 말고 딴 거 좀 하나만 더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커버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인도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도를 중국만큼의 깊이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인도를 보는 입장에서는 올해 인도 기회가 중국보다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중국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인도가 또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을 것 어떤 같아서 것들이 있어요? 신흥국 내에서 저희가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서 조금 잃는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이나 일부 것들을 인도가 내수 시장과 함께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내수가 워낙 크니까. 네, 크죠. 근데 이제 인도는 조금 작년까지도 그 좀 기세랄까요? 뭔가 실질적인 실체보다는 앞으로 제조업과 민간 소비에 대한 기대 그런 걸 가지고 외국인하고 인도의 개인들이 같이 끌어올렸다가 최근에 네.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인도를 같이 투자해도 된다고 보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신흥국을 그래도 좀 담겠다라고 하신다면 한 2, 3년을 바라볼 때는 인도 역시도 네. 아직 이번 랠리가 뭐 완전히 식어버렸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시는 투자자에게는 인도도 저희가 하나의 추천을 선택지가 드리려고 될 수 하고 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중국 이야기 들었고요. 마지막에 인도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추천입니다. 네, 네. 장기적인 추천으로. 네. 자,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